대학생들한테 강연할 때 가끔 그걸 보여줘요.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의 50대 부자들. 미국은 자수성가 상속 한 2명? 뭐 한국은 상속 그래도 노력과 결과가 최대한 비례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루트 중에 하나가 창업이나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상속 덩어리로 이루어진 현재 계층 이동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대부분의 결핍도 그런 거를 작은 일상에서 목격한 것에서 왔거든요. 국내 성인교육 1위 패스트 캠퍼스, 공유 오피스 분야 1위 패스트 5, 그리고 투자회사인 패스트 인베스트먼트와 패스트 벤처스를 경영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박지웅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그냥 주식회사고, 그 주식회사 밑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은 이제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스타트업 지주회사라고 많이 부르고요. 10개 가까운 회사를 만들었고, 그 중에 결과적으로 손실 본 거는 2개, 80% 정도는 잘 되는 거니까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들어낸 회사 가치도 5천억 정도까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의대 가야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냥 학과 공부에만 집중했던 전형적인 그런 거였는데, 근데 2001학년도 수능이 역대급으로 쉬웠던 수능이 너무 쉬우니까 1등도 395점, 2등도 394점, 수능을 보고 나서 제가 원했던 수준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고등학교 3년에 중학교 3년까지도 포함하면 6년을 노력해가지고 딱 한 판에 결정되는 거였는데, 그 한 판이 하필이면 왜 이렇게 쉬운 수능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내가 이때 겪었던 그 당시 기준으로의 실패를 어떤 타이밍인가 반드시 멋지게 역전 홈런을 쳐야겠다라는 인식이 정말 뿌리 박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제가 포항에 있는 학교에 내려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포항공대는 이공계 학과밖에 없고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 과학고 출신이에요. 저는 과학고 출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대에 갔는데, 딱 3개월 정도 학교 다니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공학을 계속 전공하면 쟤네들을 절대 이길 수 없겠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을 찾고 싶은데 그게 공학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판은 뭐가 있을까 찾다가 경영학 관련한 재무, 회계, 마케팅 이런 것들을 독학으로 그냥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MBA를 졸업한 사람들은 뭘 하지? 를 알아보다가 경영 컨설팅이나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이런 직업들을 알게 됐어요. 공모전 같은 데도 몇 번 나가서 상도 타보고, 그거를 레버리지해서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한 3번 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연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이력서를 수십 번 고치고 찾아가서 주기도 하고, 인터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메일도 뭐 수백 곳에 보내고, 뭐 인터뷰 연습도 수차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2달짜리 계약직 인턴 자리를 얻었는데, 옆에 보면 누구 친구 아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온 친구들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것도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학교 공부하는 건 차라리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페어한 게임에 들어가서 페어한 룰로 경쟁을 하는 건데, 아, 이게 사회생활 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뭔가 저거를 뒤엎어야겠다, 이걸 이겨야겠다, 이런 언더독 상황을 가지고도 우승해야겠다, 지는 건 싫다. 어떤 게임이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경영 컨설팅이 클라이언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진짜 밸류를 준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그 밸류는 뭐라고 생각하냐, 뭐라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한가득 아는 채로 군대 가게 됐고, 근데 군대에서 이제 금융 관련한 커리어를 공부하다가 리스크보다는 고정된 수수료 수입을 얻는데, 그게 그냥 시간당 더 높은 돈을 받는 직업군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리스크를 좀 걸고 그거에 비례하는 리턴을 얻을 수 있는 직업군, 그거의 가장 극단이 사업이었고, 그거보다 좀 덜 겁나는 게 투자 쪽이어서 이제 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역을 하고 졸업을 계속 미루다가 벤처캐피탈에서 인턴을 3번 정도 더 했어요. 그거를 계기로 스톤브리지 캐피탈, 지금 스톤브리지 벤처스,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첫 번째. 제가 그때 28살에 벤처캐피탈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부분의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탑다운으로 찾았어요. 공부해서 이 인더스트리가 좋은 것 같으면 이 인더스트리에 관련한 모든 회사를 일단 다 찾아가서 만나고, 그 중에 제일 잘하거나 제일 잘할 것 같은 회사에 그냥 투자하자. 공부를 계속 하다가 2009년 하반기 정도에 그룹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다. 한국에서 이걸 하는 팀이 있나라고 열심히 찾았는데, 2010년 초에 카이스트 같은 엄치나 뭐 5명이 뭐 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 기자분한테 제가 그
그 팀을 만나보고 싶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만난 분이 신현성 대표예요. 무슨 공책 같은 거 연필이랑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인사이트가 메인으로 투자하고 한국의 스톤브리지가 서브로 참여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이때부터 너무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본인들이 사업 계획서에 목표로 적어온 숫자들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거래액 숫자를 알려주는데 앞자리가 계속 바뀌는 수준이고 6개월이면 공이 하나 더 붙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리빙소셜에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1년 6개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회사가 그 정도로 잘 되는 거는 99% 이상이 임직원들의 공이구나. 투자자가 필요한 순간에 돈을 제공해줬다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인데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얼마만큼 큰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는 오롯이 임직원들의 몫이구나.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건 나도 그 회사의 사업 계획을 똑같이 믿었다는 건데 그래도 그 회사의 성공의 주연은 창업자를 포함한 임직원들이구나. 투자자는 조연이구나. 근데 제가 티몬이 매각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엔서지가 매각이 되고 또 3개월 있다가 또 다른 게임 회사가 또 매각이 됐어요. 이 회사가 M&A로 엑싯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와준 게 있냐? 그건 없어요. 회사 알아서 잘 된 거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투자자로만 남아있는 게 좀 아쉽다. 옛날엔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좀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한 발 빼고 있었는데 믿었던 케이스들이 계속 눈앞에서 현실로 바뀌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직접 해봐야겠는데 마침 팀원 매각한 다음에 저랑 신 대표님, 노 대표님이 별일 없어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밥이나 먹자 했는데 그 모임 첫 번째 날 회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너무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 한 3개만 먼저 해볼까? 이런 생각에 근데 저희가 인사이트에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기에 좀 미안해서 너도 관심 있니? 라고 미국에 물어보니까 why not? 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줘가지고 얼떨결에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시작한 게 2011년 겨울이거든요. 투자만 계속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무대 뒤 조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내가 만약 나이를 더 먹게 되면 리스크를 더 테이크할 수 없어질까봐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투자를 계속하는 것에 있어서 왔던 약간의 매너리즘 같은 것이 이제 결합이 돼서 패스트트랙 아시아 만들자고 할 때 바로 만들게 됐죠. 아직도 많이 회자되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는 사설이 있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회사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예로 드는 거는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는 광고 회사예요. 네이버 시총이 10에서 15조라고 가정하면 네이버가 속해 있는 시장은 광고 시장인데 광고 시장은 한국에서 온오프라인 다 합쳤을 때 한 10조 남짓. 네이버 지금 디지털 광고 매출이 2조, 3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얘기는 10조를 20, 30% 온라인으로 옮겼는데 회사 시총이 10에서 15조다. 근데 바꿔서 보면 중고차 거래 몇십 조고 결혼시장 15조고 그러니까 세상에 광고 시장보다 큰 시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업들이 내는 임대료 시장 다 합치면 연간 70조예요. 저희는 그걸 이제 보면서 이 모든 시장에 네이버만한 회사가 다 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0년 정도 인생을 베팅할 만한 라이프타임 오퍼튜니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년 동안 다른 생각 크게 하지 않고 얘네들을 하나씩 옮겨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에 네이버 같은 애 반드시 하나 나온다. 그래서 그 팀에 맞게 쭉 움직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어떤 분들은 share of time 그 서비스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share of wallet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을 점유하는 회사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 저는 트래픽 기반으로 서비스를 일으켜서 나중에 광고를 붙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데이 1부터 매출이 발생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나는 좀 별론 것 같다. share of wallet으로 봤을 때 그럼 나는 세상을 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국이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장 많은 소비 지출 의식주가 탑3예요. 한국 특별하게 좀 교육 비용이 상당히 많고 일단 이거 4개가 메인 타겟이다. 서브 레벨로 내려가서 세그먼트를 나눠봤을 때 그 세그먼트가 오프라인 업체들이 독과점을 많이 하고 있으면 많이 하고 있을수록 우리한테 거기 기회가 있다. 시장 규모는 충분히 큰데 영리한 온라인 플레이어가 아직 없고 저 시장을 태클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그 서비스에 대한 안이 한 2-3개 정도로 좀 좁혀졌을 때 이걸 이제 우리랑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좀 찾아보자. 찾아서 이 사람이랑 논의해서 1-2개로 좁히고 그걸 빨리 실행해서 시장에 내놓는 그 작업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헬로네이처가 2012년 초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식품은 온라인 페네트레이션이 정말 낮았어요. 전체 소비 지출 규모는 너무너무 크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먹을 걸 온라인으로 가서 보고 사야지. 근데 이 얘기는 10년 전에
누가 옷을 온라인으로 사 입어보고 사야지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거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다. 지금 1%인데 20%까지는 무난히 간다. 식을 하자. 그러니까 주로 신선식품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배달 쪽이었는데 사실 배달 쪽은 제가 스톤에 있을 때 배달의 민족에 투자를 했어요. 시리즈 A 때. 그리고 거기서 푸드플라이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한국이 글로벌리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배달이다. 실제로 배달 관련한 스펜딩도 미국이 50조인데 한국이 10조거든요. 지금은 더 커졌을 텐데. 근데 인구는 저긴 3억 명이고 우린 4천만 명인데 이거 말도 안 되게 시장이 큰 거. 한국이 극강인 영역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식중에는 배달하는 행태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주는 부동산 관련한 저희가 원래 되게 관심 있었던 건 쉐어하우스였어요. 시장에서 했던 쉐어하우스 플레이어들을 많이 봤는데 가서 보니까 10가구가 살고 있고 다 원룸 같은 형태로 월세가 20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이 다 차도 한 달 매출이 200만 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스케일업을하게 만들지? 아파트 단지급으로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찰나에 위워크를 알게 된 거죠. 저긴 오피스를 저런 식으로 한다는데 오피스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들이 만들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5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적인 엣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패스트5는 되게 경영자의 경영하는 방식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의 가장 큰 특성을 보여주는 게 위워크랑 패스트5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스트5 비즈니스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저희가 건물주랑 계약을 하죠. 요새는 한 최소 5년은 계약하거든요. 그러면 5년치 월세를 저희가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계약을 매번 하면서 우리가 건물주와 평당 얼마에 계약하는 것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생각했었고 그러면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자라는 주의가 되게 강했어요. 위워크나 다른 회사들이 한국에서 막 한 달에 하나씩 지점을 막 오픈해 나가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픈한 지점들의 향후 5년이나 10년치의 임대료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일단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회사의 원가 구조를 그대로 세팅하는 거에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구성원들한테 무슨 업이라고 정의할 거냐 위워크는 커뮤니티 업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희는 이게 그냥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을 일단 똑바로 하고 그리고 한국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컴플레인이 정말 크리티컬한 거예요. 인터넷 안 되는데요? 그럼 커뮤니티 매니저가 방으로 찾아가서 해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커뮤니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우선순위 1, 2번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매출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다 위워크 코리아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의사결정이 제일 차이가 크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빌딩과 관련한 솔루션이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바뀌는 거는 진짜 10년, 20년 뒤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희 생각하면서도 위워크는 그 비전을 2020년, 19년, 18년에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비전이라고 얘기해야 돼서 그리고 그거를 구성원들한테 최대한 많이 얼라인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총체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호점 수도 더 많고요. 들어와서 고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멤버 수도 저희가 더 많고 공실률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는 저희가 압도적인 1위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패스트 캠퍼스는 공격적인 실행 말고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공격적으로 실행했었고 회사가 실행 조직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저는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뭘 얘기해도 반드시 대표의 컨펌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표랑 끝까지 논쟁할 수는 있는데 끝까지 논쟁해서 내가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면 하라 그래요. 근데 이 논쟁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정도로 하고 싶진 않다는 거라는 저는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할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이런 문화를 형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문화가 실제 회사의 성과로 이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주니어인데 팀장 되고 1년 지나면 본부장 되고 지금 본부장들이 다 4, 50명씩 밑에 데리고 일하거든요. 근데 회사 경력은 패스트 캠퍼스 하나밖에 없어요. 패스트 캠퍼스는 지금 회사는 볼륨은 꽤 커졌는데 각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들은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전원이 다 패스트 캠퍼스에 수습으로 입사해서 주니어, 시니어, 팀장 거쳐서 다 본부장이 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게 회사 안에 기회가 열려 있고 더 많은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 만드는 게 거의 알고 보니까 전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는 패스트트랙 아시아 전체 레벨에서의 비전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비슷한데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는 모든 회사가 꿈꾸는 회사는 한 곳밖에 없어요. 버크셔밖에 없어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다 꿈꾸고 있고, 심지어 구글 알파벳 전환, 소프트뱅크조차도 테크놀로지 버전의 버크셔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주회사로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다 같이 동시에 이제 영위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한 가지 사업을 잘하지만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지주회사로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멀티플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대부분의 회사가 사업을 잘하거나 투자를 잘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사업이랑 투자를 엔드로 다 잘하는 회사. 근데 그런 형태의 지주회사가 버크셔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을 한국에서 죽기 전까지 최대한 근접하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방향입니다.